네, 지금부터 전공의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같은 이제 유사한 모의고사 점수대를 가진 선생님들도 이제 이 실제 시험에서 되게 결과에 대한 반응이 다르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제 결과 예측이 참 어려운 시험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 또 하나 결과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올해 출제 방식이 가이드에 따라서, 출제자의 가이드에 따라서 점수 컷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이제 물론 명료하게 어떤 정답을 향한 이제 그 정답을 향한 방향성이 어떠한 부분에 해당하는 건지에 대한 각 문제는 명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 명료한데 그 답안에 있어서 이제 허용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것이 출제자의 어떤 가이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이제 사례에서 찾아 쓰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제 어떤 개념을 서술하라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출제자가 어느 정도를 가이드를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이제 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더 컷을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 하나랑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답을 확정할 수 없는 몇몇 문제가 보이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중 이제 답을 제가 오랫동안 이제 이 기출 해설 강의를 항상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뒤에 시험을 이제 해설 강의를 했었는데 답을 이렇게 확정을 마지막까지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문제가 이제 답을 마지막까지 확정하기가 까다롭더라.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래 하였기에 이제 이것이 가이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제자의 가이드에 따라서 요거에 대한 점수 컷이 이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까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해설은 조금 길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 특징이 그렇습니다. 문제 특징이 문제 분석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해설 강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십시오. 자, 1번입니다. 1번은 상당 기법 명칭을 써라라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는 것은 굉장히 명료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철수가 담배는 노라는 공익 광고를 보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담배를 끊으면 어쩐지 친구들에게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못 끊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자 상담 교사가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달라.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한 말 중에서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부분을 알게끔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명료하라고 하고, 명료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죠. 한 가지는 상담자가 너가 하는 말의 의미가 이런 뜻이니? 라고 그 명료한 지점을 추출해서 물어보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얘기해 줄래?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묻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명료화에 해당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더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수가 밑에서 이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올해는 출제자들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건 선생님들도 이제 동의를 하시겠죠.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이 어려운 추론 과정을 이끌기 위해서 출제자들이 굉장히 제시문부터 문항까지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이 제시문들을 잘 분석을 이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문제에 대한
그 지점, 다시 말해서 기억에 밑주친 부분만이 답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인 적이 많았는데 그 주변 부분은 오히려 상관이 없었던 적이 더 많았는데 올해는 이런 아까도 했듯이 배경 맥락 하에서 개념이 도출이 되고 이러한 어떤 그 추론과 적용 문제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제시문에서 이 줄친 부분 주변부도 이 답을 찾는 어떤 답을 찾는 과정으로 유도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근거가 될 수 있고 찾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들의 그 줄친 부분, 그러니까 개념과 1대1로 딱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그 주변 부분도 답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이니까 같이 분석하면 좋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뜻이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교사가 그러면 방법을 생각해 볼까라고 얘기하면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질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질문에 해당하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 우리가 보통 질문이라고 한다면 뭐뭐 한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물음표가 들어가는데 물음표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음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질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이 질문을 제외하셨는데 질문은 무언가를 묻고 그것에 내담자가 응답하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내담자가 여기에서 부모 얻는 것은 이거고요. 잃는 것은 이거예요 라고 답변을 하죠. 내용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질문에 해당하는 기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출제자의 출제 원칙을 조금 어긋났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이 됩니다. 뭐냐면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있으면 출제자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중에서 어떤 것을 답으로 추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답안을 찾을 수 있는 지침이 그 답안을 찾을 수 있는 표지가 이제 그 제시문에서든 문항에서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니은에 해당하는 질문 기법의 하위 분류, 니은에 해당하는 기법의 하위 분류 중 하나의 명칭을 써라 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문항에서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제시가 없이 이 문장을 그냥 넣어버렸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건 질문 기법이라고 볼 수가 그런 의미로 봤다면 어떤 질문 기법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은 질문을 질문이라는 기법으로 잘 안 쓰니까 그런 기법 문제를 잘 안 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의 종류는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질문과 간접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 질문이 있고요. 왜? 라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요 질문의 분류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강진영 선생님의 집단 상담 이론과 기법이라는 서적에 아주 상세하게 잘 쓰여져 있습니다. 해설 자료가 더 잘 되어 있는 거 2페이지에 그죠? 강진영 선생님 서적에 있는 것을 집단 상담에다가 이제 써줬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자, 2페이지 해설 자료를 보시면 질문 기법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효과적인 질문을 위한 지침. 가능하면 개방 질문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질문을 한다. 그리고 직접 질문보단 간접 질문 형태를 해야 된다. 왜로 시작하는 질문은 무엇을 어떻게라는 식의 질문으로 대체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질문의 종류를 쓰자면은 이제 이것은 간접 질문에 해당합니다. 아까도 했듯이 이제 질문이 뭐뭐 했다는 뜻이야? 뭐뭐 했나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평서문 형태로 쓰여져서 질문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쓰였고 그렇기 때문에 간접 질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 이것은 개방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폐쇄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양자택일형이나 이중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걸 이제 간접 질문이라고만 볼 수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안 가이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올해 문제는 가이드에 따라서 점수 컷이 달라질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질문 기법을 묻는 것인지 아니면 하위 분류를 묻는 것인지에 대해서 출제자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지침이나 표지어가 문항에서 없어요. 문항에서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어느 차원을 묻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가이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우선은 질문 기법에 해당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질문 기법에서 개방 질문이나 폐쇄 질문 중에서 이것이 안 되는 이유, 폐쇄 질문이 안 되는 이유는 예,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상세하게 탐색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탐색을 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의 대표적인 것이 개방 질문이에요. 그래서 개방 질문을 하게 되면 내담자는 무언가를 더 탐색하게 돼요. 그런데 예 아니오라만 대답을 하게 만드는 것은 폐쇄의 질문이에요. 너는 기분이 나쁘니? 네. 너는 기분이 좋니? 네. 이렇게 대답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폐쇄 질문의 1차적으로 아니고요. 그러면 개방 질문은 왜 아닌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방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저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개방 질문의 보편적 방식은 아니에요. 개방 질문은 이렇게 얻는 것과 잃은 것이라는 어떤 구간의 한정을 하는 것. 무엇을지 말해보세요는 개방 질문의 대표적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그러한가라고 물어보는 것은 개방 질문의 대표적인 특성이지만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한 어떤 한정을 지키지는 것은 개방 질문의 보편적인 형태로 어디에든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개방 질문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철수가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결심이 그렇군요라고 한 다음에 너는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던가 너는 친구들이랑 이제 어울리고 싶은 이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라던가 이것을 이제 어떤 그 두 가지 영역으로 한다기보다는 너는 그것을 어떻다고 생각하니? 혹은 그것이 어떠하니?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봤니? 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고 싶니? 라던가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개방 질문으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개방 질문의 전형적인 형태는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우선은 첫 번째로 봤던 생각이었고요. 그러나 이제 개방 질문의 가능성도 이것이 배제할 수가 없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러면 이제 직접 질문은 뭐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물음표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죠. 집단 상담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니? 이 페이지에 직접 질문에 예가 있습니다. 직접 질문은 이번 집단 상담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니? 강진현 선생님 서적에 있었던 이제 사례 그대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얻고 싶니?라고 물어보면 이것은 직접 질문이고요. 그런데 이번 집단 상담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궁금하구나라고 평소형 방식으로 완곡한 어조로 물어보면 이것은 간접 질문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평소형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이제 무엇을 얻고 싶은지 말해보세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법적 측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법적인 방식이 개방 질문, 간접 질문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러한 방식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 질문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자택일형, 그러니까 이것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양자택일형 질문은 아닌가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양자택일형 질문 같은 경우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자택일형 선택의 질문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기법은 이제 세 가지가 가능한 거죠. 가이드에 따라서 질문 기법이라고 써도 맞게 채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간접 질문이라고 써도 맞게 채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개방형 질문이라고 써도 맞게 채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이거는 가이드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그러한 문제고, 제가 판단하기에 이것이 가장 어떤 정답에 근접한 문제냐라고 했었을 때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를 이제 선택하자면 간접 질문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이제 간접 질문이 이제 판단되기에 가장 정답에 근접한 정답이고, 나머지 두 가지에 해당하는 기법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다. 이중 질문은 이제 보통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중 질문은 A와 B를 두 가지를 말해봐라라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A 질문을 하고 연이어서 답변을 중복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B 질문, C 질문 들어가는 것이 이중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형식이나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이제 요것은 우선은 기법 중에서 질문 기법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했듯이 이제 간접 질문에 가장 가깝고, 그다음에 개방형 질문도 이것이 답안으로 작성이 될 수 있는 가이드의 여지가 있겠다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종결의 과정에 관해서 잘 알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담 교사가 이제 열심히 참여해 주어서 고마워요. A와 미추진 기억에 해당하는 종결 과제 명칭을 쓰는 건데, 순서대로 쓰는 건데요. 상담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고마워요라고 했더니 종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인데 소감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영수가 선생님과 인연이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고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섭섭하고 허전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딱 나오죠. 이별 감정 다루기, 분리 감정 다루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합 감정 다루기에 해당하는 것도 이제 강진영 선생님 서적이나 특정 서적에서는 그렇게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여지를 둘 수는 있겠다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되돌아보니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힘들었지만 지금은 우울한 마음이 많이 사라집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영수가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낸 것은 그동안 열심히 상담 과정에 참여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좋은 결과가 계속 유지되면 좋겠는데 한 달 후쯤 다시 만나서 점검하기로 했다. 추수상담이죠. 그죠? 그래서 추수상담 계획이라고 쓰시면 되고 추수상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맞게 이제 채점이 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수상담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기출이 이제 우리가 초기, 중기, 종결에 해당하는 것은 뭐 개인 상담도 마찬가지고 집단 상담에서도 마찬가지고 과업이 많이 다루어졌는데 추수 상담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었다. 그래서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여기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근거해서 미추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거다. 자,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성격 심리학이나 상담 이론과 실제나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많이 들어갔고요.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을 잘 찾으실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민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민우 어머니가 얘기하자 상담 교사가 이제 공부를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지 않는 거겠죠?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도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어요. 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가 노력하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내가 노력을 하면 바람직한 효과를 상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에 대한 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효능감이다. 라고 다들 잘 쓰셨을 거고요. 자, 니은은 공부를 하면 좋은 성적도 얻을 수 있고 부모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예상이라는 단어죠. 예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대라는 단어랑 함께 매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학습에 이제 우리가 동기화부터 이제 동기화 과정 안에서 주의 집중부터 이제 재생부터 요 네 가지 관찰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집중 파지, 이제 재생, 운동 재생, 그 다음에 동기화 이러한 과정의 절차에서 이제 관찰학습이 적용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모델링을 하게 됐을 때 그 모델링이 실제로 결과로 나오게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과 기대에 대한 그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 다시 말해서 정적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 역시 좋은 성적 그리고 기뻐하실 것이라는 예측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것은 결과 기대라고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적 보상에 대한 결과 기대라고 쓰셔도 맞고 결과 기대라고 쓰셔도 맞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4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이죠. 이건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원초화를 강조한 프로이트와는 달리 자아로 관심의 초점을 돌려서 자아가 인간의 행동의 기능의 핵심이 된다고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이 노년기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보았다라고 나왔죠. 그리고 요거는 심리사회적 위기 혹은 위기라고 쓰시면 맞게 채점이 되죠.
있었죠. 그래서 5페이지를 보시면 해설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다음과 나와 있죠. 심리사회적 단계는 위기가 발생하는데 위기란 해당 단계의 개인이 부과된 생리적 성숙과 사회적 요구로부터 발생된 인생의 전환점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처 방식이 있고, 그래서 각 단계마다 이 발달 과정마다 이 위기에 대한 대처 방식이 잘 다루어져야 되며 각 단계마다 그렇기에 특유한 발달 과제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달 단계마다 위기가 발생한다고 보았고, 그래서 단계의 생리적 성숙과 부과된 사회적 요구에 비롯된 것으로 특징적인 행동 패턴은 각 발달 단계에서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업이라고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정확하게는 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해결되는가는 이제 위기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위기가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위기가 발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발달 과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심리사회적 위기 그리고 위기라고 쓰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발달 과업이 정답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도 가이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답으로 채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크게 이제 이것이 아주 의미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제 정확한 정답은 위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가와 나 이제 REBT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여러 번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영희가 이제 그 가슴이 두근거리고 우울한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영희가 명문의과대학에 이제 입학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과대학에 합격해서 어머니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위적 사고라고 얘기하는 정의는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해 뭐뭐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위적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뭐 해야 된다라는 사고가 당위적 사고인데 여기에 대한 서술이 부응하지 못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 방향성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영희는 이제 비합리적인 생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교육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REBT에서는 ABC 해당하는 이제 그 인지매개 가설을 이제 교육을 시키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최악의 상태인 것을 상상해봐라. 자, 맨 처음에 상상을 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 울고 있는 장면이 떠오른다. 너무 우울해하고 있어요. 우울한 정서로 바꾸어 볼까요? 그리고 그 정서가 바뀌면은 덜 우울한 정서로 바꾸어 볼까요? 그리고 그 정서가 바뀌면 손을 들어주세요. 느낌이 어때요? 여전히 속이 상하고 마음도 조금 아파요 라는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느낌을 바꿨나요? 생각을 바꿨어요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문항에 굉장히 이제 적용을 깊게 하게끔 만드는 문항이죠. 그래서 문항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비합리적 사고 명칭을 써라. 먼저 기억에 해당하는 사고 명칭을 어떤 걸 써야 될까가 고민이 될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와 관련된 괄호 안에 니은에 들어갈 영의 대답을 서술하라.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써야 되니까 이것에 반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6페이지 해설자료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6페이지를 보시면 비합리적인 신념은 당위적 사고, 그 다음에 과장성, 그래서 이것을 파국화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인간 비하, 타인 비하라고 하는 그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질책, 인간 비하성으로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좌절 인내시 부족, 그래서 좌절 불포용, 그 다음에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라고도 보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떤 해설서적에서는 당위적 사고의 세 가지 특성으로 과장성, 인간성, 비하성, 좌절의 불포용으로 설명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기반으로 했었을 때 낸 문제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네 가지 비합리적 신념의 특성으로도 보고 당위적 사고의 어떤 세 가지 특성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라고 봤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당위적 사고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제시문에 당위적 사고를 넣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당위적 사고를 제외하고 이 과정성, 인간비양성, 좌절불포용 중에서 기억의 정답을 써라라고 요구되는 문제겠다. 그래서 이것에 추가적으로 같이 볼 만한 내용은 권성만 선생님 서적에 해당하는 밑에 그림 자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것을 기반해서 출제된 문제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됐냐면 촉발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촉발 사건은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 간략하게 요구가 되고 요약이 되고요. C, 정서적인 결과가 건강하지 못한 부정적 정서, 자기 파괴적 행동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불안, 우울, 분노, 좌절감, 수치심이 이제 유발되게 만든다. 그리고 밑에 비합리적인 신념은 독단적 요구, 파국화,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 자기 타인 질책으로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논박에 대한 것들, 이것은 유용한가, 논리적인가, 그 다음에 이것은 현실적인가, 경험적으로 이제 이것이 증명이 됐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여기에서 이것의 효율적인 새로운 철학이 이렇게 들어가죠. 비독단적인 바람과 소망, 끔찍하기보다 나쁜 것으로 평가, 좌절감에 대한 높은 인내로 바뀌죠. 그죠? 그리고 자기 타인 질책에 대한 수용,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새로운 건강한 부정적 정서가 된다. 그래서 새로운 건강한 부정적 정서로 바뀐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그대로 따라한 출제, 이 메커니즘에 따라서 출제된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기억에 해당하는 비합리적 사고의 명칭은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 좌절 불포용성이라고 쓰시면 되고 좌절 인내심 부족 이런 것들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나서 니은에 들어갈 영의 대답은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 좌절에 대한 높은 인내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괜찮다라던가 부응하지 이제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참을 수 있다. 그것은 나에게 이제 참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방식으로 바뀐다라던가 이렇게 좌절에 대한 높은 인내 방식으로 이것이 생각이 뒤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나의 제시문을 보시면은요. 얘가 우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서서 이제 그 권성만 선생님 서적에 의하면 건강하지 못한 부정적 정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건강한 부정적 정서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문항에서 REBT 상담 과정에서 사용하는 농박 기법의 명칭을 쓰고 그 기법에 해당하는 것을 영의 건강한 부정적 정서. 그래서 부정적이라는 말을 빼지 않았죠. 그래서 부정적 정서이긴 하지만 이것을 건강한 부정적 정서로 바꾼다. 이거는 REBT의 이제 원래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우울이나 비난을 합리적인 사고로 바뀌게 되면 비합리적인 사고가 되게 되면은 비합리 사고로 유발되는 정서는 대표적으로 우울이나 비난이지만 조금 더 이것을 합리적인 사고로 바뀌게 되면은 바뀌게 되는 이제 정서가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슬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가 없어지진 않지만 건강한 부정적 정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울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지만 치료 기법이 들어가고 나서 조금은 나아졌어요. 여전히 속이 좀 상하고 마음도 조금 아프지만요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울이나 비난이 아니라 속상한 정도로 이제 바뀌게 된 거다. 그래서 여기에 건강한 부정적 정서는 여전히 속이 좀 상하고 마음도 조금 아프다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논박 기법은 합리적 정서적 심상법인데 이제 요 제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것에 의하면 7페이지 해설 자료를 보시면은요. 부적절한 정서를 적절한 정서로 대처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서 뭐 이제 부적절한 감정을 적절한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방법 이것만을 보아도 아실 수는 있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에서 심호흡을 하세요. 가장 최악의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되면 손을 드세요. 라고 얘기하고 엄마가 울고 있는 모습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이제 부적절한 감정을 적절한 감정. 그래서 우울해하고 있군요. 그것을 정서를 바꿔볼까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적절함보다 적절한 감정으로 바꾸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합리적 정서적 심상법에 해당합니다. 밑에 권성만 선생님 서적의 보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 합리적 정서적 심상법의 과정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시면 확인이 되시겠고, 심상법이라고 이제 쓰셔도 맞고 상상법이라고 쓰셔도 맞습니다. 이것이 이매저리라고 얘기해서 심상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심상을 조금 더 능동화시켜서 마치 상상 같이 조금 심상이 능동화시켜서 쓰는 어떤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상이라고 쓰셔도 맞고 심상법이라고 쓰셔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전문 상담 교사가 이제 슈퍼바이저와의 대화 내용이죠. 그죠? 자, 이거 역시도 이제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죠. 자, 5번을 보시면은 5번은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 기법이랑 그 다음에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제 아주 구체화시켜서 이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그리고 문제 안에서도 문항 안에서도 어느 조금씩 응용이 들어간 문제였다면, 이제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요, 기억에 들어갈 명칭을 쓰고 기억 이론에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내용을 서술하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슈퍼비전에서 도움받고 싶은 사례의 내담자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압도되었어요. 이게 내담자 원트죠. 그래서 내담자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예요. 자, 그런데 웹툰에 빠져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고 호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웹툰을 보내는 데라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이 원트가 본인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 원트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행동을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슈퍼바이저가 선택 이론에 의하면 현실 치료의 근간이 됩니다. 이것은 원래 통제 이론에서 시작되었는데 글래서는 인간 행동을 선택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그래서 구조화된 WD 모델을 제시를 했고, 이건 나중에 보면 되고요. 내담자의 욕구나 소망을 파악해서 내담자의 욕구나 소망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이제 이렇게 쭉 다음 문제에 해당하는 제시문이 이어집니다. 자,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갈 명칭을 쓰고 선택이죠. 자, 기억 이론에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무엇인지를 써라 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7페이지, 해설자료 7페이지로 다시 봅니다. 자, 7페이지를 보시면은 선택 이론에 해당하는 설명 중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행동은 모두 내면의 강한 욕구 충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2번에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은 현재 사실 재평가, 현재 미래 욕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하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행동 체계에 의하면 조직화된 행동을 통해서 이런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8페이지로 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7번을 보시면 전 행동 요소 중 활동과 생각만 직접 통제가 가능하다. 활동 부분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현실적인 상담에서는 개인 행동 변화는 활동하기부터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밑에 권성만 선생님 서적에 의하면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보충에 대한 것이죠. 그죠? 자, 무엇을 느끼고 행동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인데 생각과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정답은 행동과 사고, 그 다음에 활동과 생각, 뭐 같은 말이죠. 자, 이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은 사고와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하기와 생각하기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정답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것은 여기에서 개수를 써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더 이제 혼동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러면 행동만 쓰면은 틀린 것이냐, 혹은 행동, 생각, 감정까지 쓰면 틀린 것이냐, 아니면 행동, 생각, 감정, 신체 반응까지 다 쓰면 틀린 것이냐,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우선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통제 가능한 것은 행동이다. 그리고 이제 선택 이론에서 우선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건 행동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행동이다만 쓰셔도 맞게 채점이 되고, 행동하기와 생각하기만 쓰셔도 맞게 채점이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8페이지 다시 해설 자료를 보시면 이제 권성만 선생님의 이제 그 보충 설명에서 밑에서 세 번째, 그러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효율적으로 선택하고 돕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선택 이론의 주요 내용에서는 인간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좋은 세계를 획득하기 위한 전체 행동을 선택하는 통제 시스템이라는 거다라는 이제 선택 이론에 관한 이제 설명이 전체 행동과 연결이 돼서 설명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다 쓰셔도 이제 맞게 채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계속 반복드려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시험은 이제 그 채점자의 가이드에 따라서 되게 많은 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확실한 정답은 이제 앞서서도 확정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행동과 사고이고요. 행동만 쓰셔도 기본적으로 맞게 채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항상 이제 자반 채점에서 순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행동과 사고를 먼저 썼느냐, 아니면 이제 뭐 감정과 느끼기를 먼저 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채점이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행동과 사고를 먼저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에 순서대로 썼으면은 다 이제 기본적으로 맞게 채점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느끼기, 생리적으로 느끼기, 감정 그것까지 뒤에 연이어서 쓰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그 쓰신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앞부분에 행동하기와 생각하기가 들어가서 먼저 되어 있으면 맞게 채점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전행동은 활동하기, 생각하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신체 반응까지 다 쓰셨다 하더라도 맞게 채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모델을 근거해서 E와 P의 단계에서 상담 교사가 해야 할 일을 내담자의 호소 문제와 관련되어서 순서대로 써라. 이제 WDP 뭐 나올 거다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나왔고요. 문제도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사례를 적용해라라고 나왔죠. 올해 문제는 참 그 출제자가 신경을 많이 쓴 부분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렇게 그냥 써라라는 문제가 없어요. 이론 기반에서 그냥 써라. 그냥 기존의 문제는 이 P 단계가 뭔지 써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 단계가 뭐고 P 단계가 무엇인지를 써라. 그래서 그거 이론의 명칭만 쓰면은 되게끔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호소 문제를 제시를 해준 거죠, 앞서서. 그리고 이 호소 문제와 관련지어서 E와 P의 단계의 역할을 쓰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역할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소 문제와 관련지어서 내가 응용 적용해서 역할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죠. 그래서 그냥 이론을 암기해서 쓸 수 없게끔, 그래서 그 암기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례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찾고, 혹은 사례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적용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앞서서 이제 이 아이의 주 호소 문제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웹툰에 빠져서 공부가 안 된다죠. 그래서 여기에서 친절하게 WD까지 이제 혼동이 안 됐게끔 먼저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욕구와 소망을 파악해야 한다가 W 단계에서 상담 교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내담자의 욕구는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싶다죠. 그리고 D 단계에서는 이제 상담자가 해야 할 일은 현재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고, 그래서 내담자가 현재 웹툰을 보는 데 시간을 쏟고 있다, 공부보다. 이런 것이 이제 현재 행동으로 사례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 해당하는
자신의 행동 평가하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담자가 해야 할 일은 그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상담교사는 웹툰 보는 행동이 공부를 잘하는 소망을, 원함을 충족시키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한다라고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단계는 이제, 계획하기 단계로 상담교사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획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하는 단계로 내담자가 계획하는 단계로 상담교사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이제 계획을 이제 세우게 한다. 이런 거 내담자가 효과적인 계획을 내담자와 함께 세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답을 이제 다른 것들은 우리가 조금 가이드에 따라서 조금씩 그 답안의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답을 확정할 수가 있는데 답을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한 문제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7번 문제입니다. 답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하는 정답은 이것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문항을 보겠습니다. 경험적 가족 상담 이론에 근거해서 A에 보이는 역기능적 가족 체계의 명칭을 쓰고 그 체계의 특징을 두 가지 써라라는 문제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는 문항과 제시문이 서로 이제 위반이 되는 문제여서 답을 확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시문만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역기능적 원가족 3인군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의 이제 체계는 원가족 3인군 혹은 역기능적 원가족 3인군 혹은 원가족이란 이제 그 원가족 체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고 그것을 더 근거화 시킬 수 있는 이유는 뒤에 이제 가족 조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가족 3인군 치료의 절차에 의하면 원가족 도표를 작성을 하고 이 원가족의 어떤 도표를 통해서 내담자들의 어떤 가족 평가가 이어지고 이 평가를 이어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족 조각 단계를 통해서 원가족 3인군 치료가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는 원가족 이제 3인군 치료의 과정에 해당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서 이것이 이 책의 명칭이 이제 원가족 3인군 혹은 역기능적 원가족 3인군 이제 이게 역기능적이니까 역기능 원가족 3인군 그리고 문항에서는 역기능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원가족 3인군 뭐 두 가지 다 답안으로 채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문제는 뭐냐면 문항이에요. 문항이 가족 체계의 명칭을 쓰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A에 해당하는 체계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사티어가 제시하는 가족 체계 이론에 의하면 가족 체계는 폐쇄 체계와 그다음에 이제 그 개방 체계로 나누어진다라고 사티어가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적 관점에 의하면 A는 이제 폐쇄 체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사티어는 변화를 위하는 변형 체계를 적용한 치료 과정에서 맨 처음에 가족이나 개인은 폐쇄 체계로 고통이나 증상들이 유발이 되면서 변화를 필요로 여기게 되고 이 과정 안에서 치료자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 내담자들이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일치적인 어떤 의사소통과 내적 감정 경험이 가능한 이제 건강성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사티어의 치료 과정을 기반으로 봤었을 때 이 체계에 대한 개념을 폐쇄 체계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 출제자의 어떤 그 약간 변별, 그러니까 이것을 답안을 작성하는 선생님들 입장 안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는 것이 예측된 상태에서 해당 문제를 이제 변별시켜서 그것을 분류시켜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출제자가 그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출제한 문제다. 마치 앞서서 1번에 해당하는 문제처럼 해당 기법이 하위
질문 기법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질문 기법을 묻는 건지를 정확하지 않게끔 문제가 출제가 된 것처럼 7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확정하기가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거.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이제 사티어의 이것은 이제 어쨌든 가족 체계 명칭을 써라. 이것을 이제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폐쇄 체계다라고 보는 것이 우선은 가장 1차적으로 더 정답에 가깝겠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9페이지 자료를 같이 보겠습니다. 사티어의 가족체계 이론에 의하면 사티어는 가족체계를 개방체계와 폐쇄체계로 나누어서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10페이지. 폐쇄체계와 개방체계의 특징은 어떠냐면 폐쇄체계는 가족 구성원의 자존심이 낮고 의사소통 방식이 불투명하고 불명확하며 비난하기, 회유시키기, 그래서 혼란시키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규칙은 비인간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융통성이 떨어진 규칙을 제시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자기 가치는 날이 갈수록 이제 더 의심스러워지면서 낮아지면서 더 많이 외부 지원에 의존하게 된다라는 것이 폐쇄 체계고요. 개방 체계는 가족 구성원의 자존심이 높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규칙은 시대에 맞고 인간적인 규칙을 사용하면서 이제 결과는 현실에 직결이 되고 건설적인,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이제 끄집어내는 어떤 개방체계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문항으로 보면은 폐쇄체계, 그리고 폐쇄체계로 봤었을 때 가족 규칙이 현재 이제 그 비현실적이면서 융통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체계와의 그 개방적이지 않게끔 개방적인 정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끔 만드는 어떤 규칙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이제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서로 비난을 하고 이러한 방식의 이 두 가지 방식이 이제 지금 현재 A에 나타나고 있는 폐쇄 체계의 특징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그 원가족 이제 그 사티어의 이론에서는 원가족이라는 가족도 하나의 체계라고 명칭화시킵니다. 그래서 원가족도 원가족 시스템이라고 명칭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원가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체계 이론에 해당하는 이론을 다 기반을 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이제 사티어의 이론이고, 사티어 이론은 성장 모델을 제외하고도 일반 체계 이론을 적극적으로 차용해서 쓰고 있고, 그 일반 체계 이론의 관점에 의해서 폐쇄체계, 개방체계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개념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가족 체계 혹은 역기능적 원가족 3인군, 그러니까 원가족 3인군, 역기능적 원가족 3인군 체계라고, 이것을 이 체계, 그러니까 그 가족의 가족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체계를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답안이 틀리게 채점이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답안을 확정할 수가 없다.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7번에 이제 그 이 문제는 답안을 확정할 수가 없다. 제시문은 원가족 3인군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와 이론적인 배경을 봤을 때는 폐쇄체계라고 보는 것도 이제 치료적인 과정을 봤을 때 폐쇄체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출제자가 무엇에 초점을 두어서 낸 문제인지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선 특징은 그러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요 명칭에 대해서는 이제 그 확정할 수가 없으나 특징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앞서서 나왔듯이 상담교사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서위, 아버지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서로 비난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측면에서 역기능적이다라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이것은 역기능적인 원가족 3인군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역기능적인 원가족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폐쇄체계의 특징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저희 부모는 모임 한번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학원만 갔다 왔다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폐쇄책에 더 가까운 특징을 보이고 있죠. 그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이 통제적이고 구속적이면서 그다음에 가족 규칙이 이제 경직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족이 적응력이 떨어진다. 가족 규칙이 이제 경직되어 있어서 적응력이 떨어지는 특징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기능적인 원가족 3인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폐쇄체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특징을 이제 쓰시면은 맞게 채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A 문제가 이렇게 혼돈이 되는 이유는 1번 문제랑 동일한 이유라고 봅니다, 선생님들. 무슨 말이냐면 체계의 하위 개념이 원가족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체계가 이 모든 것을 일반 체계 이론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제 가족 이론에서는 사티어 가족 이론은 개인도 체계고요. 가족도 체계예요. 그리고 3인으로 구성된 것도 체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체계의 명칭이라고 했었을 때 어느 누구도 다 체계로의 명칭화 시킬 수가 있어요. 일반 체계 이론과 사티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폐쇄 체계의 하위 개념이 역기능적 원가족 3인군 체계에 해당하고 개방 체계의 하위 개념이 이제 원가족 3인군 혹은 뭐 기능적인 원가족 3인군 체계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명칭이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이 체계적인 명칭이 어디에든 쓰일 수 있는데 이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이 분류 방식에 대한 것들이 앞서서 1번 문제처럼 명확하게 문항에서 구별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혼란을 겪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더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 출제자의 이 부분은 출제자가 이제 좀 변별을 명확하게 이제 문항의 수준의 변별도가 아니라 이제 답안을 골라낼 수 있게끔 변별 지점을 만들어주지 않은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에 문제는 명확하죠. 자, 그래서 가족 조각에 관한 거고요. 가족 조각의 단계는 3가지 단계, 4가지 단계가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있고, 강의 때도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도 3가지 단계, 4가지 단계 전부 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조각가를 선정한 다음에 조각을 만들고 나서 감정을 나누는 단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4가지로 단계로 가게 된다면은 본인이 원하는 가족의 상호작용 역동이 나타나는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으로 재조각을 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렇게 4번째 단계까지 가는 단계까지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여기 보시면은 B단계를 보시면은요, 서희가 주도적으로 가족의 모습을 배치해서 가족 조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족 조각을 만드는 단계가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세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희가 어떤 것을 느꼈느냐 상담 교사가 물어보니까 서희가 화내고 비난하고 각자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군요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조각을 만들고 나서 만든 후에 느낌을 나누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밑으로 가셔서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듣고 싶었던 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고마워, 믿는다 이런 말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서로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부터 그 모습을 가족 조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4번째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으로 이제 다시 조각하는 단계까지 간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3번 이 B의 단계와 C의 단계에서 가족 활동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제 관계 유형의 변화를 촉진한다. 혹은 바람직하고 지지적인 관계로 관계 유형의 변화를 촉진한다. 혹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이제 돕는다. 이런 방식으로 방향성으로 답안을 쓰시면 다 맞게 채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이제 앞에서 나오는 조금 복잡한 문제들에 비해서
아주 심플한 문제죠, 그죠? 그런데 이 역시도 역시 올해 출제 경향성처럼 개념을 개념으로 끝내지 않고 이제 조금 더 응용 적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막판 모의고사에서 홀랜드 같이 다뤄보고 변별도 잘 살펴보시라라고 했는데 이제 출제된 문제였고요. 가족 조각도 많이 강조했는데 출제가 됐죠. 그리고 원가족 3인군이 이제 문제가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요것도 이제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7번 문제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요, RS 유형이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각형 모델에 의하면 RS는 대각선이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일관성이 낮은 일관성이 낮은 성격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모든 유형이 요 문장을 잘 읽어야 돼요. 선생님도 이제 긴장을 많이 하고 힘들다 보면은 앞에 문제들이 워낙 나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문제들이었잖아요. 제가 설명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푸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문제들을 막 풀고 나면 8번 문제부터 너무 힘들어서 문장이 제대로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문장을 한번 보시면 모든 유형이 높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높게 평평한 프로파일을 얘기하죠. 그리고 유형 간에 서로 1.2점씩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변별도가 떨어지는 높게 평평한 프로파일에 해당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변별도가 높다는 건 1번, 2번, 3번 코드 간에 10점 이상씩 차이가 나야지 우리가 변별도가 높은 프로파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자, 그래서 변별도, 변별성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보면 흥미 유형이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설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홀란드 이론의 변별도 개념은 개인의 흥미나 환경을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라고 나와 있죠. 자, 주어는 R형과 S형이 동점으로 다른 유형보다 월등하게 높네요. 이 두 유형은 육각형 모형에서 대각선의 위치하에 있잖아요. 홀랜드가 제시한 이제 대각선에 위치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밑에 있는 문제의 일관성은 낮다라는 것이 이미 여기에서 근거로 나와 있죠. 자, 홀랜드가 제시한 계측성이라는 개념은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유형 간의 이론적 관계를 육각형 모형으로 구성한다는 원리죠. 자, 이거는 계측성이죠. 자, 그래서 밑에 일관성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변별성까지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다 계측성에 관한 거다. 그래서 육각형 모형은 유형과 유형 간의 거리, 환경과 환경 간의 거리가 서로 이제 이론적으로 반비례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관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상관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계측성이다라고 봐야 되겠고, 계측성 개념의 육각형 모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지만 이것은 결과 해석할 때 이건 쓸 수가 없죠. 이제 근본 원리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개념보단 일관성 개념을 활용해서 검사 결과에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일관성을 적용을 해서 RS를 이제 적용해서 써라라고 했을 때 일관성은 그죠? 변별도는 높다죠. 그래서 이제 주호는 RS 유형으로 대각선, 육각형 모형에서 대각선이므로 일관성은 낮고 그 다음에 이제 높게 평평한 프로파일이므로 변별도도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쓰시면 맞게 채점이 되겠고요. 자, 9번 문제도 여러 번 강조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비고츠키의 이론 나온다. 그리고 비고츠키 이론은 너무나 쉬운 이론이기 때문에 컬버그 이론처럼 비고츠키 이론에서 이제 그 비고츠키 이론이 갖는 피아제 이론과의 차이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잘 알아두어서 공부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우선은 그런 어떤 관점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시면 제호와 현수가 있죠. 그래서 둘 다 이제 그 교사가 도움을 줬어요. 제호의 수학 능력 수준이 이제 현수와 제호는 수학 성취도 검사 결과를 봤더니 수행 능력 수준이 같은 것으로 나왔어요라고 나왔죠. 그래서
둘 다 수행 능력 수준이 같은데 제가 그들에게 약간 어려운 문제를 풀도록 하면서 도움이 되는 질문이나 설명을 조금씩 해주었더니 둘 다에게 그걸 제공해 준 거죠. 제호의 수행 능력 수준이 현수보다 훨씬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를 보시면은 도움 없이 둘 다 수행했을 때는 수행 능력이 3으로 동일했는데 도움받고 과제 수행했더니 현수는 5로 올라갔고 제호는 8로 올라갔죠. 자, 그래서 여기에 문항을 보시면 가에서 장교사의 도움을 받은 현수와 제호의 수행 능력의 향상 정도가 다른 이유를 나의 괄호 안에 A에 들어갈 개념의 명칭을 적용해서 써라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은 A는 비고츠키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의 간극, 이거는 근접 발달 영역의 정의고 이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A로 얘네들의 수행 수준의 향상 정도가 다른 것은 근접 발달 영역이 이제 제호가 현수보다 넓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수행 능력 수준이 교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더 높아졌다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고츠키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인지 발달 이론의 특징이죠. 자, 발달이 수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피아제 이론의 관점이죠. 그래서 인지 발달이 선행이 되고 그래서 그걸로 결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 과정들이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이 비고츠키는 이제 이러한 발달은 상호작용과 함께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봤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이 이제 이 수업을 이끌어가게 한다라고 보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수업이 이제 수업에 해당하는 상징적 의미는 상호작용 혹은 학습이잖아요. 앞에 나오는 수업은 이제 그 교사가 이제 제호와 그 현수에게 질문이나 설명을 해주었다라는 내용들이랑 같이 비추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신 경험과 관련을 했을 때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수업이 발달을 이끌어간다, 혹은 상호작용이 발달을 이끌어간다, 그 혹은 이제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이 발달을 이뤄간다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을 그렇게 바르게 고쳐 서술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학생들과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사는 학생이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에서 잠재적 발달 수준에 도달하도록 이제 도와줄 필요가 있다. 맞죠? 그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셔서 일반적인 성취도 검사는 학생의 실제적 발달 수준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학생의 잠재적 발달 수준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맞는 내용이죠. 이것도 많은 비판점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비고츠키 이론의 비판점 뭐 이런 것들까지도 평가까지 우리가 다 같이 봤었죠. 자, 그래서 이제 비고츠키 이론은 이러한 어떤 이제 그 수행 평가를 통해서 이 근접 발달 영역이나 뭐 잠재적 발달 수준이 뭔지를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비판이 있죠.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셔서 혼잣말에 대한 사적 언어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이것도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혼잣말 사용 빈도가 감소한다 아니죠, 그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혼잣말의 사용 빈도는 증가한다라는 거 이제 고쳐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살에 관한 문제죠, 그죠? 요 문제도 우리가 최근 들어서 MMPI에 이제 상승 척도상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얼마 안 돼서 출제된 문제죠, 그죠? 자, 자살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요, 그죠? 자살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자기가 사라지는 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나오면서 이제 내담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억부터 리을 진술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두 개를 찾아서 바르게 고쳐 서술하는 건데요, 그죠? 자, 청소년들은 대개 자살 시도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암시를 하잖아요. 이건 맞는 진술입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번에 여러 가지 암시를 줍니다. 언어적인 암시도 주고 행동적인 암시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적인 암시를 한 경우에는 행동적인 암시를 한 경우보다는 안전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언어적인 암시든 행동적인 암시든 둘 다 위험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자살예방센터라던가 이제 자살과 관련된 그 학교에서 제시되는 자살에 대한 편견 중에서 OX를 취해야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 문항으로 나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보건복지부나 이제 여가부에서 제시하는 자살에 관한 것들에 대한 안내 문구에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자살 시도주의 대부분의 사람들 많이 암시를 하는데 특히 뭐 죽고 싶다, 힘들다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니은의 그러한 어떤 언어적인 암시는 이제 행동적인 암시에 비해서 이제 안전하다 그런 게 아니고 둘 다 위험하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내담자가 먼저 표현하기 전에 상담자가 자살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면 자살 충동 이건 정말 이제 아니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자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해도 된다라기보다는 이 내담자의 어떤 위험성 정도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요것을 바꿔서 서술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살을 생각을 한다고 해도 위험 정도는 다르니까 자살 위험성 수준을 잘 평가한다. 이런 것도 이제 다 얘기를 했던 것들이고요. 해설 자료 14페이지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던 내용들인데요.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죽음에 관해서 유달리 몰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제 뭐 물어보거나 이제 뭐 어떤 연예인이 어떻게 죽었어? 라고 물어보거나 죽고 싶어 이런 말도 많이 얘기하고 죽으면 어떨까?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얘기하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언어적인 암시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행동의 어떤 변화들이죠. 그래서 이제 특정 활동이나 취미생활 이런 것들도 안 하게 된다거나 이러한 어떤 행동들의 어떤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용모도 변화하고 수면이나 식사 습관도 바뀌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방식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암시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MMPI 프로파일입니다. 자, 2번과 4번이면은 자살에 관한 이제 그 자살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는 척도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예측한 이유를 상승 척도상의 특성에 근거해서 두 가지를 서술하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요거는 선생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우울이나 자살에 대한 원인을 설명을 할 때 그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공격성에 관한 것들이 공격적인 충동이 이제 죽음에 대한 충동이 자신을 향해 가는 것이 우울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공격성 이론이라던가 우울에 대한 원인 이론이라던가 이제 자살을 하는 이유에 대한 이론이라던가 여기서 많이 설명을 했던 것들이 MMPI 첫 특성을 근거로 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페이지를 가보시면은요. 자살에 관한 진실과 허구에 관한 이제 그 나와 있는 내용들 참고로 이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2차 코드 상승에 해당하는 교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충동적이며 이 2차 코드가 상승이 됐었을 때는 적개심과 울분으로 가득 차 있고 자살 생각이나 자살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것들의 내용들이 있죠. 그러므로 2차 척도 상승을 했을 때 이제 상승된 분노죠. 그죠? 그래서 공격성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이 울분의 이런 것들이 충동적인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이 자신을 향해 가면서 우울의 척도가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을 맥락으로 쓰시면 맞게 채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노와 공격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것이 내부를 향해 가서 우울감을 상승시킨다라는 부분이랑 요 두 부분이 각각의 서술이 되어서 이제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게 예측이 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서술되시면 맞게 채점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11번 문제도 좋은 문제죠. 우리가 이제 게슈탈트에서 접촉 경계 혼란에 관한 것들은 문제로 이제 그 출제될 가능성이 이제 항상 제일 많이 출제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둔 상담교사 개입은 조금 특별하네요. 그죠? 요거는 집단 상담에서 선생님들께 이제 얄롬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금 여기로 초점화 시켜서 내담자를 끌어오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너가 지금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데 이제 보이는 사람이 여기 있니? 네가 얘기하는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이 집단 안에서 여기 있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지금 여기로 초점을 시켜서 집단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해설자료 16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게슈탈트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시제가 지금 여기인데, 지금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순간, 뭐 이런 것들, 지금 진행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게 되고, 집단 안에서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은 지금 여기 있는 감정들이 주된 화제여야 된다. 그래서 바깥 사건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탐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편향은 이제 유머나 추상적 일반화 의문문을 사용해서 정서 접촉을 흐리는 일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비껴가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수진이가 이제 편향에 대한 수진이 말은요, 여기 제시문이 재밌어요. 이제 상담 교사가 지금 여기에서의 수진이의 감정적 반응을 물어보는 데 있어서는 수진이가 계속 피해가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과거에 관해서 물어볼 때는 수진이가 대답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항에 따라서 이 제시문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면 재밌는데, 여기 보시면은 수진이가 상담을 잘하고 싶어서 동아리에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라고 얘기하자, 우리 집단 안에서 그런 염려가 되니? 그래서 지금 여기로 끌고 왔죠. 지금 여기에서 그런 염려가 느껴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것을 흐리죠. 글쎄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라고 반문하면서 그걸 뭐 해볼 필요가 있나요? 라는 식으로 반문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편향의 태도고, 상담교사가 지금 우리 집단 안에서 그런 염려가 되니까 첫 번째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둔 개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초점을 뒀을 때 이렇게 편향이 일어나고 있고, 밑에 상담 교사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나 보네. 얘가 접촉을 흐리니까 이제 밀고 들어가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보네라고 물러서죠. 그러면서 그런 과거의 일이 있니, 이전의 일이 있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과거에 대한 에피소드가 계속될 때는 문제에 대한 답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수진이가 이제 친구들과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동생이 혼난 일이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고자질을 해서 뭐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되고 그랬었었는데요. 뭐 그래서 어떻게 했니? 그래서 그 과거 일을 물어보고 내 동생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잘못했다고 화를 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자, 그래서 그때 과거에는 어떤 심정이었니? 라고 물어보자 거기서는 편향을 사용하지 않고 답답하죠? 라고 자기의 심정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초점을 맞췄는 부분에서는 정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지금 여기로 개입을 하죠. 자, 그럼 옆에 미영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걔한테 한번 얘기해 볼래? 라고 얘기하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는 개입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볼래? 라고 했었더니 이제 수진이가 다시 편향을 사용하죠. 재미없는데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접촉을 흐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두 가지 지점을 잘 찾는 문제고요.
자, 그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에서 요 선택 모형 문제죠. 요게 이제 그 모형 중에서 흥미 모형만 출제가 되지 않아서 선생님들한테 흥미 모형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어차피 선택 모형도 흥미 모형이 안에 들어간 게 선택 모형이었고 그래서 이제 요러한 답을 잘 선택을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가 이제 독특한 점은 뭐냐면, 이제 그 출제 경향을 이제 같이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 선택 모형에서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갈 개념의 명칭을 써라. 이거는 이제 17페이지의 해설자를 보면은 뭐 흥미에 직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목표의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목표의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암기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기억에 들어가 그 기억에 들어갈 개념의 명칭이 이게 확실할까라고 이제 생각이 조금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모형에 의하면 다 목표의 선택이죠. 자, 여기 봤었을 때 나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의 내용을 보시면 흥미에 관련된 활동의 내용을 보면 미소는 뚜렷한 흥미를 가지고 있고 정보 수집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진학 준비를 해왔는데요. 선택 모형을 보면 흥미가 지적 영향을 주죠라고 얘기하죠. 지적 영향을 주죠라고 되어 있고 17페이지 해설 자료를 보시면은요. 가정에 대한 것들이 이제 김봉환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그 모형을 되게 어렵게 이해하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수업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기는 하지만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때는 잘 안 보게 돼요. 근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가정 3번에 보시면은 자기 효능감은 선택할 목표와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결과 기대는 선택할 목표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흥미로운 영역이나 이것은 이제 그 흥미로운 영역은 목표를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명확한 용어로 말하게 되고 쭉 나오죠. 자, 여기서 보면 5번 가정 7번에 흥미는 목표를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해 진입활동에 간접적으로 이거는 진입활동 선택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이러한 설명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이 쭉 설명들이 이제 이번 기출 문제에서 읽었으면은 그 이전에 읽었으면은 좀 도움이 됐을 법한 어떤 설명들이었던 거죠. 이처럼 디테일하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페이지를 가보시면 자, 그래서 승리들 가운데에 주된 하나의 목표를 선택해서 표현하는 것 진로 관련해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서 9번 흥미발달 모형 내에서 초기에 가정하는 것처럼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는 진로 관련 흥미를 증진시키고 흥미는 목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목표는 개인이 수행하기 위한 설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읽어보았다면 이제 더 도움이 됐을 만한 문제에 해당한다. 이처럼 디테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목표 선택을 이제 명칭을 써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올해 기출문제 특징이죠. 이것을 사례에 또 적용해서 쓰는 겁니다. 자, 가를 보시면은 얘가 흥미를 느껴서 이제 전통 건축학과 와 건축학과의 정보를 얻었는데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해보고 나서 정통 건축학과에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얘가 건축학과 관련된 흥미가 이제 정통 건축학과라는 목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통 건축학과에 진학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쓰면 되고요. 자, 제한 타협 이론에 있어서 미소의 진로 의사 결정의 타협 과정. 요거는 이제 뭐 여러 번 또 이것도 강조드렸던 거죠. 타협이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로도 여러 번 보셨고요. 그래서 타협 과정은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됐을 때 그 진로를 포기하는 걸로 진로 대안들의 타협을 많이 해야 될 때는 이제
먼저 성유형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고 타협을 적게 해야 될 때는 흥미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타협을 할 때 맨 처음 포기하는 것이 흥미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고 성역할 순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타협 이론을 적용해서 미소의 진로 의사 과정의 타협 과정을 서술할 것이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흥미와 관련된 활동 내용을 보면서 밑으로 내려가셔서 내외적 갈등, 가의 내외적 갈등이죠. 가의 내외적 갈등을 보시면 이제 그 유명한 건축 설계사보다 이제 멋진 대형 복합 건물을 설계하고 세계적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유명한 건축 설계사보다 명성을 얻는 것보다 나무를 가공하는 것이 더 재밌고 즐거워서 여기서 핵심이 나오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보다 흥미를 선택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미소의 진로 의사결정의 타협 과정은 제한타협 이론을 적용해서 미소의 의사결정 과정을 서술하라니까 사례 적용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제한타협 이론을 적용한 미소의 진로 의사결정 타협 과정은 미소가 건축학과에 진학해 명성을 얻는 것보다 혹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보다 건축학과에 진학해 흥미를 선택하는 것처럼 전통 건축학과에 진학해 흥미를 선택하는 것처럼 사회적 지위보다 흥미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서술하시면은 맞게 채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A형 해설을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이제 두 가지 문제 정도 이제 굉장히 혼돈되는 문제들이 있기는 하였습니다만, 이제 대부분의 문제들은 대부분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잘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난이도가 높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들을 아는 선상 안에서 굉장히 응용하고 적용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앞서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가이드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게 조금 달라질 수 있는 해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키워드 채점 방식이 아닌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답안 서술적인 부분 안에서 그것이 얼마나 허용 범위인가에 따라서도 이제 좀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너무나 미리 이제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쉬었다가 B형 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